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플랫폼 기업들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플랫폼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커질수록 경쟁 우위를 가지는 대표적인 비즈니스의 형태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플랫폼 플레이어는 이커머스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쌍방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많아질수록 판매되는 품목이 많아지니 소비자들이 해당 플랫폼들을 더 선호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더 많아질수록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아지니 판매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더 선호하는 현상을 띠게 되죠. 즉, 규모가 커질수록 타 경쟁사 또는 신생 기업 대비 경쟁 우위가 생기는 것이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 중 4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또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전부 다 아시는 대중적인 기업들이지 싶기에 기업 소개를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산업이 박살이 나며 위기에 몰렸던 기업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있었으며 상장 직전에 급하게 추가로 투자를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에어비앤비가 단순히 여행 섹터 플레이어로 국한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관심이 가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호스트가 가격을 직접 설정하고 게스트가 구매를 하는 형태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중간에서 거래 대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취하게 되죠. 이때 수수료를 대금의 퍼센트로 수취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호스트가 설정하는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진 가격만큼 에어비앤비의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2021년도 4분기 컨퍼런스 콜에 의하면 실제로 ADR, Average Daily Rate, 평균 하루 숙박료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보고한 바 있죠. 즉, 에어비앤비는 인플레이션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3달 이상 장기 투숙객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2021년도 1년간 장기 투숙객이 무려 17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와 유연한 근무가 많은 기업들에서 시행이 되며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여행지에서 일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제가 이러한 현상을 가장 유의미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는 이유는 에어비앤비가 과거 단순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피봇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영희와 부산에 살고 있는 철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영희는 부산에서 살고 싶고 철수는 서울에 살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철수와 영희는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로의 집을 바꿔서 3개월간 살아보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큰 의미에서 월세방을 얻는 것을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훨씬 큰 시장으로의 진출이 열렸다고 보는 이유이죠.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우버이며 다들 아시는 모빌리티 서비스 중개 플랫폼이죠. 우버는 자잘자잘한 사업들을 많이 정리하고 3가지 메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 중개 사업, 음식 배달, 물류 중개 서비스이죠. 먼저 택시는 단순하게 드라이버와 라이더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모델이며 한국의 카카오택시나 타다와 유사한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딜리버리의 경우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한국의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덜 알려진 물류 플랫폼은 화물 트럭과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B2B 서비스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세 사업 모두 유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죠. 제가 우버를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월 구독형 멤버십으로 소비자를 묶어두는 흡사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로열티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버원이라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음식 배달료를 0원을 지불하고 택시 비용을 할인을 받는 등 한 가지의 멤버십으로 우버가 가진 2가지 서비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한 초석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것이죠. 우버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미래에 전동 스쿠터나 자전거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에 다시 뛰어든다면 멤버십 회원을 신사업에 몰아넣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 생각하는 편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데이터 그리고 또 데이터 측면입니다. 우버의 성장 전략은 항상 과거에 수집했던 데이터를 신사업에 훌륭하게 적용하여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지역의 시장을 잠식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씨에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의 수요가 가장 많을지, 통행량이 어떤지, 교통 상황은 어떨지를 잘 예측하여 드라이버를 대기시키는 형태로 확장을 하였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서비스로 음식 딜리버리를 시키면 15분이나 걸리는데 우버의 경우 5분이면 오니까 우버를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더 많은 소비자 데이터로 더 정교한 수요 공급 예측을 하고 더 많은 소비자를 끌고 오는 플라이휠 효과로 경쟁 우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있죠. 더불어 우버의 경우 모빌리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딜리버리 사업에
딜리버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A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점을 모빌리티에서 수집이 된다면 이츠 드라이버들에게 A지점은 최대한 피해서 배달하도록 지시할 수 있죠. 이제 물류 플랫폼 사업으로 고속도로 상황까지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마이너한 포인트이긴 한데 드라이버 입장에서 크로스 플랫폼 시너지 효과입니다. 드라이버가 한 가지의 플랫폼에서 음식 배달과 택시 중 무엇을 할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특정 시간에는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단가가 증가하게 되고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 단가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 개의 앱으로 드라이버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일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멤버십으로 소비자를 묶어두었다면 수익성이 가장 높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드라이버를 묶어두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알파벳 구글입니다. 사실 너무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기에 별로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구글로 검색 엔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유튜브로 동영상 플랫폼 1위를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 1등을 유지하고 있죠.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으로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으며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디지털 전환을 지속함에 따라 수혜를 계속 볼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 투자 포인트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진부한 것 같아서 재미있는 트렌드와 팔로업 정도로 구글은 마무리 지어볼게요. 컨퍼런스 콜에 계속 나왔으나 저는 이게 유의미하나 싶었던 사람들의 검색 습관이 달라졌다는 점이 이번에 최근에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검색을 하면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을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주식을 검색하고 여러 페이지를 둘러보며 원하는 결과를 얻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구어체로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답을 얻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주식 분할 후 주가 등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있다 하죠. 즉 구글 검색 엔진이 더욱 정교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신규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더욱 따라잡기 어려운, 따라잡기 껄끄러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검색 능력을 유튜브에 적용까지 시킬 수 있으니 효과를 2배로 볼 수 있겠죠. 이어지는 유튜브 이야기 역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할 것 같습니다. 과거 TV, 신문 지면, 라디오 등으로 흐르던 광고 비용이 유튜브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또 콘텐츠의 양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롱폼 영상에 한해서는 따라잡을 만한 플랫폼이 존재하기 어렵겠구나 싶죠. 이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비즈니스 툴로서 제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이라든지 물건을 팔 수 있는 커머스 옵션을 제공한다든지 브랜드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이라든지 등의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입원을, 유튜브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수료원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한 친구이죠. 1등 이커머스 업체이며 프라임이라는 구독 모델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해둔 상태입니다. AWS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죠. 아마존의 눈길이 간 첫 번째 포인트는 점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코라는 스마트 스피커 사업을 시작으로 집에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한 개의 알렉사 플랫폼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스타일러, 전등, 컴퓨터 등을 알렉사로 연결시키고 사용하고 있죠. 과거 아마존이 제3자 셀러를 플랫폼에 유치하고 이커머스 시장을 먹고 잘 팔리는 제품을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확장을 한 것처럼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로 아마존이 냉장고, 스타일러 등도 판매할 수 있어 보이죠. 두 번째로는 역시 견고한 이커머스와 AWS입니다. 과거에는 AWS가 돈을 벌고 이커머스는 확장을 했다면 이제는 두 사업 모두 아마존 입장에서 캐시카우가 되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신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프라임 멤버십의 필수화입니다. 저희가 전기나 가스, 통신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프라임 멤버십이 기본적인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붙여나가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프라임 멤버들만 시청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와 기능의 확장은 고객 이탈률을 낮추고 신사업 집행 시 초기에 고객 트래픽을 몰아줄 수 있는 풀이 형성이 되죠. 즉 프라임 멤버십이 커지고 견고해질수록 무슨 신사업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보았는데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